바로 이제 우리가 이 오페라를 볼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개선행진곡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 스펙타클한 장면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집트 군이 전리품으로 얻어온 수많은 그 보물들, 에티오피아의 보물들, 그리고 또 수많은 포로들, 이런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군대의 행렬과 포로들의 행렬,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 노예들의 춤, 네. 그러니까 발레까지 엄청나게 이런 다채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페라 정주행 오늘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작곡가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예. 네, 오늘은 베르디의 아이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작곡가가 중복은 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오페라를 이렇게 이해를 할 때 베르디와 푸치니는 네.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반부에는 네. 중복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네. 뭐 그만큼 사실 베르디라는 작곡가는 오페라 역사가 뭐 400년이 넘었지만 이런 그 400여 년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한 사람만을 남기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베르디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네, 푸치니가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뭐 후배니까. 형이니까 형. 예, 예. 베르디 아이다는 뭐 말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그렇죠. 큰 스케일의 오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대도 항상 큰 무대에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로나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페스티벌용으로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작품이고 이런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이다가 탄생이 됐나요?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이 이렇게 그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행사적인 공간과 어떤 그 장소에서 많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당초 그 태생 자체가 약간 행사용으로 작품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1869년에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지만 이제 각자 이제 자치권을 부여해서 그 영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헤디브라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헤디브라는 칭호를 가진 영주가 있었는데, 이번에 1860년대에 새로 즉위한 새 헤디브가 이제 유학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집트도 좀 더 서구적인 국가로 근대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 자본을 받아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제 이집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유럽에서 봤던 이탈리아식의 아주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도 만들겠다. 우리가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이집트는 뭐 고대부터 문화의 국가였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근대 문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라고 해서 카이로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게 네. 됩니다. 이제 그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때에도 이탈리아 건축가를 불러서 아주 아름다운 극장을 만들었는데, 뭐 유럽의 대형 극장들처럼 아주 큰 극장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웅장한 극장을 만들고, 베르디에게, 그 당시 또 지존이 베르디니까 베르디에게 우리 개막 작품 초연 작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신작을 의뢰한 거죠. 네, 그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그렇죠. 이집트가 뭐 네. 갑자기 유럽에 그렇죠. 작품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 당시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 제국주의 시대니까 아주 그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이렇게 막 개척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국풍물이 유행하던 때였죠.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내용으로 막 무슨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게 막 유행할 때였는데, 베르디는 이제 그 의뢰를 받기는 했는데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일도 너무 촉박하고 이 공교롭게도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한 게 오히려 수에즈 운하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같은 1869년 11월에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베르디에게는 뭐 몇 개월 전에 부탁해가지고 신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베르디가 안 그래도 작품 쓰기 싫은데 나 저 이집트까지 가서 뭐 할 생각 없다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계속 이제 간곡하게 부탁한 거죠. 제발 좀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옛날 작품을 개막작으로 이렇게 개관 작품으로 하는 거는 허락해 주겠다라고 해서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처음에 개관할 때는
이제 베르디의 리골레토를 비롯한 이렇게 베르디의 작품으로 개막 페스티벌을 한 네. 거죠.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뭐 개막 때는 공연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이집트를 소재로 한 어떤 스펙타클한 작품 네.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이제 부탁을 하니까 베르디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어떤 하나의 짤막한 스토리 아이디어를 보고 오케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관련된 그렇죠. 스토리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오페라를 만들 때 아주 큰 공헌을 한 프랑스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규스트 마리에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미술학자였는데 맨 처음에 이집트로 갈 때에는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집트 지부장이라고나 할까요? 갔는데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다 보니까 이게 겉은 허울 좋게 이집트의 미술을 연구한다 이런 거지만 단순히 연구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대형 박물관도 그렇고 루브르 박물관도 네.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는 경쟁적으로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의 유물들 고대 유물들을 그냥 약탈해 오는 거죠. 네. 그거의 담당 책임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양심적인 학자였던지 카이로의 군주 헤디브에게 건의합니다. 이집트의 이 문화유산들은 이집트인들의 전통적인 자랑스러운 유산인데 자산인데 이게 해외로 반출되는 게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페라하우스 건립하듯이 이렇게 또 박물관을 건립하면은 내가 이 반출을 막아주겠다. 박물관이 먼저 생겼습니다만 하여튼 막아주겠다. 네. 내가 다 관리해주겠다라고 해서 현재도 있는 그 카이로 박물관을 만들도록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이 오기스트 마리에트였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유물들을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상해내는 거죠. 아, 옛날에 이집트엔 이런 일도 있었겠지. 라면서 해가지고 이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의 이제 신작으로 만들 베르디의 새로운 오페라의 스토리로 이집트의 전쟁 영웅 장군과 적국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공주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러니까 베르디가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 이런 스토리라면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결국은 허락을 하고 원래는 1870년에 이 작품을 초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그 스토리보드를 맨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착안했듯이 이 사람만큼 고대 그 이집트의 의상이나 무대, 그러니까 그 건축 이런 데에 바삭하게. 정통한 사람은 그렇죠. 바삭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분이 무대 의상은 심지어 직접 디자인을 하고 무대 장치를 만드는 데에도 디자인에도 많이 조언을 했었습니다. 다 뭐 1인 다역을 했네요. 그렇죠. 오기스트 마리에트. 이렇게 하면서 무대 미술을 만드는 기술은 당시 파리 오페라가 당연히 가장 좋았을 테니까 파리 오페라에서 모든 무대 미술이라든지 의상을 만들어서 배로 공수해서 카이로까지 가져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1870년에 아뿔사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오죠. 네. 이 프로이센 프랑스, 우리가 전쟁. 흔히 한자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파리를 포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겨우겨우 수습을 해서 187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이다가 초연이 되게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 그리고 몇 개월 뒤 1872년 초에 네. 이 베르디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유럽 초연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에 따라서 초연이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평론가들로 혹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다는 어땠나요? 이 작품은 혹평을 할 수 없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일단은 카이로에서의 공연은 베르디는 물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카이로에서의 공연은 그 누구도 이걸 싫어할 수 없는 이집트를 찬양하는 이집트 찬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했고 밀라노 스칼라에 와서도 그 당시 이제 베르디가 작품을 이제 아주 뜨문뜨문 내고 있으니까 목말라 있었는데 이 거장이 만들어내니까 엄청나게 막 열광한 거죠. 게다가 소재가 또 그렇죠. 뭐 에티오피아랑 이집트는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그렇죠. 완전 매혹적인 소재니까. 예, 이 작품은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뭐 몇 년 전이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특정하진 않지만 사실 이막의 장소로서 이게 언제쯤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가장 빛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오페라는 전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사막 구조는 가장 이탈리아인들이 선호하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독일 사람들은 산막 구조를 선호하죠. 이 바그너 같은 경우 전부 산막이죠. 정반합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산막 구조고, 프랑스는 연극적 구조를, 연극의 막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원칙이 5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나라마다 선호하는 막 구조가 있는데, 베르디는 여기서 이제 4막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막이 시작되면은 배경이 카이로가 아니죠, 참. 배경이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였습니다. 네. 멤피스는 지금의 카이로에서 가까운 곳이죠.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멤피스의 궁전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이집트는 남쪽에 있는 라이벌 국가 에티오피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이겼다가 졌다가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과정인데, 처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는 이 라다메스라는 우리의 남자 주인공 테너 배역이죠. 청년이지만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아주 그 전쟁 영웅인데, 이 용맹스러운 장군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티오피아하고 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파라오께서는 이제 총사령관을 뽑으려고 하시는데,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서 총사령관 임명을 할 것이다. 사실은 이미 결정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넌지시 흘리고 가니까 라다메스가 등장하자마자 목도 안 풀렸는데 아리아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치타티보에서 얘기하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선봉장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나오는 아리아가 바로 그 유명한 청아한 아이다. 이제 원 제목으로는 첼레스테의 아이다이기 때문에 천상의 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이 아이다라는 연인에 대해 가지고, 아이다,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전쟁에 만약에 이겨서 파라오께서 승전 장군으로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아이다, 당신을 해방시켜서,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인 아이다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다를 해방시켜서 당신을 태양 곁에 있는 왕좌에 내가 앉히겠다 라면서 아주 그냥 그 아름다우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아리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확 몰입시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장면은 잠시 그 무대 뒤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아이다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다는 노예로서 지금 이제 이집트 궁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에티오피아의 귀족이죠. 그렇지만 그 귀족 중에도 엄청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 이막에서 밝혀지지만, 아직까지는 파라오의 딸인 공주 암네리스 공주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다와 라다메스 장군은 남몰래 아주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 파라오의 딸인 공주, 최고 권력자죠. 이 암네리스 공주가 또 라다메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런 또 삼각관계. 바로 삼각관계. 오페라에는 바로 있어야죠. 결국은 이 라다메스의 바램대로 이제 막 그런 가운데 이제 신탁으로 결정된 총사령관을 발표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막 너덜너덜해진 이 깃발을 들고 이집트 그 전령이 달려와가지고는, 지금 국경에서 에티오피아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열세입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전령이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라다메스, 네가 총사령관이다. 라다메스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신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 지금 빨리 전쟁터로 군인들이 이끌고 돌아가가지고 한마디를 하죠. 이제 리토르나 빈치토르, 이기고 돌아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군중들 속에 숨어있던 이 아이다 역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떠나니까 리토르나 빈치토르, 이기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물러간 뒤에 갑자기 아이다는 소름이 막 돋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 연인을
이기고 돌아오라라고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인을 위한 사랑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그건 뭡니까?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돌아오라라는 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조국을 생각하자니 애인이 이기면 안 되고 네. 근데 또 사랑을 생각하자니 이렇게 또 애인이 이겨야 하고 네. 이렇게 요게 된 포인트죠. 그렇죠. 이 아이다의. 결국은 조국이냐 사랑이냐 네. 이 갈등을 멋지게 나타내주는 아리아가 바로 이기고 돌아오라 이 여주인공 아이다의 아리입니다. 사실 아리아라고는 얘기하지만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근대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레치타티보 아리아가 딱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연결성이 좋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르고 나면 사실상 이 주인공들의 가장 중요한 두 아리아가 끝난 셈이고 이후부터는 굉장히 또 다른 국면으로 오페라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1막은 라다메스가 출정을 하는 것으로 오페라는 1막은 마무리가 네. 됩니다. 자, 이제 2막이 펼쳐지면 2막은 첫 무대가 열리면 궁전 안에 암네리스 공주의 방입니다. 화려한 방 속에 시녀들이 있고 역시 암네리스와 시중을 드는 아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네리스 공주가 유도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다에게 아이다 너는 노예지만 에티오피아의 귀족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조국을 다 이렇게 그 빼앗기고 여기 노예로 끌려왔으니 네 심정이 어떻겠냐. 내가 언니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모든 고민 이런 거 다 털어놔. 네. 처음에 듣기에는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네. 느끼게 만들도록 유도신문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한테 약간 좋은 소식이 있어. 뭔가 하니 지금 우리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가 전쟁하고 있잖니? 근데 네 조국 에티오피아가 우리 이집트군을 무찌르고 총사령관을 죽였대. 아이다는 사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다메스가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다의 막 얼굴이 바뀌고 막 덜덜덜 떠는 아이다의 그 안색을 보고는 암네리스는 지금까지 아이다가 라다메스하고 사랑한다는 이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던 거죠. 네. 그 표정을 보고 딱 캐치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표독스럽게 내가 너 라다메스하고 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걸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 유도신문한 거야. 그러면서 너 똑바로 생각해야 돼. 네가 지금 라다메스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도 라다메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 파라오의 딸 절대 권력자하고 이 연적 라이벌이 된다는 건데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거 너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다는 제가 노예로 끌려와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에게 오로지 남은 건 사랑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랑만 지켜달라. 당연히 암네리스는 안 되죠. 네. 두 그 연적 간에 아주 이 소프라노와 암네리스 메조소프라노의 아주 처절하면서도 또 한쪽은 표독스러운 진짜 성격과 성격이 맞붙는 이 아주 그 뛰어난 이중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제 2막에서 이렇게 이중창으로 첫 부분이 시작된다는 것부터가 바로 이 오페라에서 이중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오페라는 한마디로 이중창의 오페라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끝까지 이중창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암네리스가 아이다에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 멀리서 나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라다메스가 죽은 게 아니고 라다메스가 승전을 하고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무찌르고 모든 에티오피아의 그 귀족들이나 뭐 이런 네.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궁전에서는 밖에서 아주 그 개선 행진곡을 준비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무대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 유명한 개선 행진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오페라를 볼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개선 행진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 스펙타클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집트 군이 전리품으로 얻어온 수많은 그 보물들, 에티오피아의 보물들, 그리고 또 수많은 포로들, 이런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군대의 행렬과 포로들의 행렬,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 노예들의 춤, 네. 발레까지 엄청나게 이런 다채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엄청난 개선 행진곡이 끝나고 나면 이 파라오는 흡족한 표정으로 이 총사령관이자 승전 장군인 라다메스에게 너가 조국을 구했다. 이집트를 구했으니 너의 소원을 모든 걸 다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다메스는 그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가 에티오피아를 이겼고 우리는 이제 모든 걸 가졌으니 관용을 베풀 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잡혀있는 모든 에티오피아 포로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지만 파라오는 들어줍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절대 우리가 인질은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다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다의 아버지도 끌려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다의 아버지 두 사람은 인질로 잡아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이 파라오가 라다메스에게 네 소원도 들어주고 내가 큰 선물 하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라다메스는 갑자기 긴장하죠. 아이다하고 이제 사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뭐지? 사실은 라다메스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선물입니다. 네. 내 공주, 유일한 내 딸 암네리스와 너를 결혼하게 해주겠다. 넌 내 부마다. 그러니까 라다메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그런 선물을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선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미 부마로 발표가 남으로써 이제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사랑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면서 이 막은 끝이 나죠. 아주 그 라다메스와 아이다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물. 최악의 선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이 막입니다.